사실 메타버스를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해드렸었던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바로 저번 주에 AI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으로 또 메타버스를 찝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과정이 있죠. 하나의 큰 이슈나 급등한 종목이 나온다면 이게 why, 왜 올라갔고, 그리고 how, 그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며, 마지막 그에 따른 수혜주는 다음으로 무엇이 될지 what에 대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AI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 AI가 왜 강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역시나 챗 GPT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챗 GPT가 무려 2달 만에 1억 명 넘는 유저를 확보하면서 AI 이 챗봇에 대한 대중성을 열어놨다. 그 다음에 그러한 챗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무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AI라는 산업에 미국의 IT 관련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가 다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간단하게 보자면 첫 번째, 이 산업의 대중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의 강력한 투자가 이어지는 곳, 여기에 바로 돈의 흐름이 이어지는 곳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겠구나. 이 관점을 메타버스에 한번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큐피디님, 메타버스 하면 어떤 플랫폼이 가장 우선시 생각이 드세요? 요즘 MZ세대에서 모르면 아싸라는 앱인 본디가 떠오르는데 본디 아세요? 저도 핵 인싸이기 때문에 본디 알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본디가 아무래도 최근에 MZ세대에서 핫하면서 다시금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를 가져갔던 로블록스가 기존에는 10대 위주로만 유저층이 확보됐었는데, 이게 점점 유저층이 다양해지면서 10대 후반, 그 다음에 20대까지도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하나의 산업이 새롭게 크게 부각하기 위해서는 대중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중화를 누가 처음에 선도하느냐? 바로 이 10대가 선도합니다. 과거에 WWW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네이버,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까지도 다 10대가 처음에 주도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플랫폼, 이러한 산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냐? 이 10대 유저에서 점차 20, 30대로 유저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시기 때, 그러면서 실질적인 소비 계층인 20, 30대가 이 플랫폼,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대중화와 함께 그 대장격 기업의 실적을 우상향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해당 산업의 성장기가 도래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흐름이 점차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메타버스 산업으로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올해부터 정말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1월 진행했던 CES 2023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AR, VR 관련 메타버스 기기들을 공개해줬는데, 이건 맛보기였고 올해 크게 3번의 이벤트로 이 메타버스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니인데요. 소니가 이번 CES 2023에서 공개했던 메타버스 XR 기기 중에 소니의 PSVR2가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크게 끌어갔습니다. 근데 이 PSVR2가 2월 22일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소니의 메타버스 전략은 주로 콘텐츠, 게임 위주이고 워낙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잡고 있는 게 소니인데, 이러한 소니가 PSVR2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을 이 메타버스 VR 쪽으로 이식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콘솔 게이머들이 이 VR, 메타버스 쪽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소니의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먹혀들 것 같은 이유가, 지금 메타버스 XR 시장 세부 분야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용자 수와 가장 큰 규모의 분야로 파악이 되는 게 바로 미디어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메타버스 하면 게임으로 인식하는 유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의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놨던 소니가
그 비디오 게임을 우위로 삼아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 유인시키려고 하는 전략, 확실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으로 새롭게 뛰어드는 게임 유저들이 다양하게 확보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또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애플의 메타버스 디바이스죠. 현재 가장 유력한 공개 시점을 6월 WWDC에서 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은 사실 이전부터 차세대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를 위해 단연간의 노력을 계속 쌓아왔던 상황의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해놨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여러 인수하면서 몸집을 크게 불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은 워낙에 생태계 락인 효과가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는 건 기존의 애플의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까지도 유인시킬 수 있을 만한 흐름이기에 아무래도 애플의 이번 신제품 출시에 대한 메타버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도 현재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굳건한 1위인 메타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아직까지도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VR 디바이스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퀘스트2가 출시 후 1년 반 만에 약 1,5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올렸었는데 올해 그 퀘스트2의 후속작인 퀘스트3가 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퀘스트3는 기존 대비 하드웨어 혁신과 가격 간의 밸런스를 통해 기술적인 체감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모델로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의 선두자의 역할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크게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바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내용이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이 XR 파트너십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메타버스 제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향후에 AR이든 VR이든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로서 아무래도 메타버스 전용 반도체와 그다음에 OS 관련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퀄컴과 구글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존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메타버스 시장으로서의 진입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빠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연내에는 이 메타버스 신규 디바이스 출시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소니, 애플, 메타, 삼성전자 굵직굵직한 IT 관련 대기업들이 새롭게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강력한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올해 2023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를 바탕으로 점차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재작년 메타버스 강의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게 앞으로는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자면 스마트폰 디바이스도 사실 본격적으로 커져갔던 건 언제였느냐?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새로운 폼팩터를 2007년도 때 출시한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를 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에 따른 경쟁자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기술력과 가격에 대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부터 본격적인 대중화, 유행성을 타더라. 자, 그러니 메타버스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메타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 가격적인 한계 때문에 큰 대중성을 이뤄내지 못했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다수의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점차 기술력과 가격에 대한 경쟁을 벌이면서 점차 양산화를 구조를 만들고 대중화를 이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최근 IDC에 따르면 메타버스 글로벌 XR 시장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약 32%씩 성장할 전망으로 3년 뒤인 2026년에는 약 510억 달러로 무려 현재 대비 3배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뒤에 약 3배 가까운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산업,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XR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많이 팔림에 따라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이 많이 팔리게 된다라는 관점으로서의 하드웨어 측면. 아직까지도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경량화와 소형화를 필수적인 목표로 잡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무게와 배터리, 그 다음 특히 디스플레이 면에서 여전히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역시 디스플레이 쪽이 아닐까 싶어요. 초소형, 초고해상도를 구현하게끔 할 수 있을 만한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크게 두 가지 기술력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OLED. 이거는 가상세계, 즉 VR 시장에 어울릴 만한 기술력으로 부각받고 있고요. 두 번째, LCOS 디스플레이. 요거는 AR 시장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진화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마이크로 OLED는 소형화, 고성능, 낮은 소비 전력, 높은 명암리와 응박 속도, 그 다음 경량화까지 총 5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주된 기술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를 갖춘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점차 고성능화로 가기 위해서 또 필연적으로 부품 탑재량이 많아지고 있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카메라 센서입니다. 점차 카메라 센서가 기존에는 외부로만 탑재가 됐었다면 이제 내부로도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의 또 물체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눈 초점으로서 내 홍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눈 깜빡이거나 아니면 해당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식이 돼서 즉각적인 반영이 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내 외부로 탑재되는 카메라 센서 역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탑재되는 부품 증가 대응과 경량화의 장점을 가진 FPCB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컨텐츠 쪽이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가 탑재를 하고 쓰는데 쓸만한 컨텐츠가 없다면 사용하는 이용자 수도 제한적일 것이며 대중화는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컨텐츠의 경우에 게임과 엔터테이너 분야의 단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큰 유저와 시장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만한 기존의 개발 경험이 있다거나 기술력이 있는 이런 업체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한 종목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모멘텀을 띈 기업이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OLED OS와 그 다음에 LCOS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OLED OS 쪽으로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격 기업이 요거 관련된 증착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엮여있는 기업 중에 APS 홀딩스랑 SNU가 있긴 한데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요 반대 진영인 LC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입니다. 기업명은 라운텍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2009년에 설립돼서 메타버스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AR 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LC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국내 유일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고객사도 갖추고 있는데 무려 레노버와 아마존 등 200여 개의 글로벌 고객사의 납품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3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켜보고 있다가 청약 시기tem쯤 맞춰서 이 기업을 한 번쯤 청약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다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측면의 카메라 센서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대장격 기업은 LG노텍인데 새롭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애플의 신규 기기향으로 LG노텍의 센싱 모듈 공급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나무가라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 및 양산에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미국향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와 메타버스 글로벌 업체에게 TOF 카메라를 납품 및 모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모멘텀을 띄고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가 다시금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FP12로는 메타에 이 FP12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뉴플렉스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뤄드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 바로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또 중요한 게 올해 메타, 소니, 삼성전자가 새롭게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메타, 소니, 삼성 모두의 메타버스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스코넥인데요. 2002년에 설립돼서 메타버스 VR 게임 개발 업체로 작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서 2015년도 삼성 VR 게임을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여기 2017년에는 소니의 PSVR의 자사 게임인 모탈 블리츠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서 국내 최초로 글로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 메타와도 VR 게임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 소니, 삼성전자 모두와 관계도가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진심인 저였던지라 올해도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다시금 메타버스 관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보니까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움찔움찔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그 메타, 소니, 애플,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출시 일정에 따른 기대감이 한 차례 붙어준다면 또 한 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제가 또 공부를 하다가 메타버스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성장 산업에 대해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단계적으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중간중간 갭을 발생시키면서 특별한 조정이 없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게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단기적으로 건강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라 생각하면서 또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음에 이 시장의 조정 이후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주도주는 뭐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최근 시장이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 2월에 로봇과 AI,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목 장세는 시장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부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의미를 해요. 이런 장세가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엇박자 타면 계속 손해만 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점점 사람을 조급해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특정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점점 사람이 배가 아프고 조급해지거든요. 야, 내 종목이 뭔가 잘못된 건가? 왜 저것만 자꾸 오르지? 아, 저거를 샀었으면 내가 그만큼 더 벌었을 텐데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사가지고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 아, 지금이라도 내 걸 정리하고 저걸 따라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따라잡았다가 오히려 그 종목이 무너지고 또다시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계속 이런 반복이 되면서 본인만의 기준대로 선침의 관점에서의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남들이 돈 벌었다고 좋다고 하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시장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지금 강한 종목이 아니라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다음은 뭐가 올라갈까?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로봇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최근에 강했던 놈들 위주로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종목군들을 뒤늦게 따라잡는 매수는 우선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종목 장세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차례 올랐던 종목들이 쏟아내면 다음으로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고 걔네들 위주로 올라간다 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잡히고 있고 조정의 흐름을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최근 단기간 강했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멀리하고 새롭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공부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 기준으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선 1, 2월 강했던 종목군들의 특징은 바로 IT 섹터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IT가 한 차례 무너지면 다시금 IT가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러면 IT가 아닌 측면에서 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는 다가오는 일정이거든요. 그 일정에 따른 수혜주를 한 차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3월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 국가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부양책을 쓰느냐, 그에 따른 수혜주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또 밀접한 관계도를 맺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경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국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 마찬가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 부양책에 한 차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 달 3월 우선 미국의 강력한 부양책 중에 하나인 IRA 법안, 이에 따른 세부 조항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양회가 또 있죠. 그래서 최근 이 중국 양회 관련해 가지고 건설, 인프라,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IRA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뤄볼게요. 작년에는 미국 IRA 법안이 한 차례 통과된 거고 특히나 다가오는 3월에는 세부 조항이 집행되는 시기이고 IRA 법안 자체가 향후 10년 동안은 진행될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업종, 기업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태양광이 아닌 풍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풍력 관련주가 작년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우선 작년에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송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던지라 작년 이익이 그리 좋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 풍력 같은 경우 인허가를 받고 건설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풍력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수주와 실적이 선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내년에 나는 이만큼 풍력 단지에 대한 설치를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잡혀 있었다면 그에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기업들에게 수주가 들어가고 그로 인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풍력단지의 경우 올해 풍력 신규 설치 규모가 10기가와트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곧 작년의 수주 감소로 이어졌고 그 관련 업체들의 이익이 안 좋은 영향으로 직결됐다는 거죠. 그렇게 풍력 관련주의 작년 실적은 최악이었는데 올해에는 또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2024년, 즉 내년은 미국의 IRA 법안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이면서 그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풍력 신규 설치에 대한 전망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올해 2023년 약 1기가와트인 미국 해상풍력 신규 설치 규모가 2025년 약 6기가와트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2년 후에 무려 6배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글로벌로 보게 됐을 때에도 올해부터 2025년 글로벌 해상풍력 신규 설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이 약 35%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신규 설치량이 점차 많아지겠구나. 그러니 이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와 관련된 기업을 주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품으셔야 됩니다. 풍력이면 풍력이지 웬 해상풍력? 풍력은요 크게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점차 기존에는 육상풍력 시장이 컸었다면 점차 해상풍력 쪽으로 커져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왜 해상풍력 쪽으로 굳이 넘어가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뭐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람개비처럼 생긴 이 풍력 발전소가 빙글빙글 돌아갈 때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걸 풍력 발전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많은 전기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터빈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일정하게 자주 많이 돌아가야 좋은 것이죠. 근데 육상에 비해서 해상이 아무래도 그 바람의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터빈을 계속해서 육상보다는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육상에 설치하는 건 대형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주변에 집이 있다거나 산지가 있다거나 하면은 거칠 게 많잖아요. 나무도 베어야 되고 가정마다 들려서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한들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큰 터빈을 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이 정도 수준의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게 힘이 강할까요? 이만한 바람개비 확 돌아가는 게 힘이 강할까요? 보다 클수록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힘을 해상풍력 쪽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다에 산지가 있습니까? 바다는 워낙 광활한 지리적인 요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제약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이유로 점차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의 속도가 붙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바다 해상 쪽으로 설치하는 게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육상보다는 크게 성장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지금은 크지 않은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이 국가별 신규 풍력 설치 규모 증가율 중에 가장 높은 국가가 누구냐?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82%, 중국이 34%, 유럽이 19%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개 국가 모두가 다 해상풍력에서의 성장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해상풍력 중에서도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도가 높은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특히 이번 미국의 IRA 법안 기준에 따르면 육상풍력 대비해서 해상풍력에 따른 개발의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이 법안 내에 미국 내 부품 생산 요건 역시 육상풍력은 40% 정도 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상풍력은 20% 정도로 기준이 낮기 때문에 미국 내 자체적인 생산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많을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해상풍력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실적을 키워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해상풍력 쪽으로가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서 터빈부터 해서 모든 부품들의 크기가 커요. 왜? 바람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구조물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육상풍력 터빈이 발전 용량 기준으로 한 2에서 4메가와트급이라고 하면 해상풍력은 최소 4에서 최근에는 10메가와트급으로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수준으로 큰 대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빈, 이 바람개비 모양의 터빈이 크기가 점점 커지면 거기에 따른 타워라든지 베어링 이러한 굵직굵직한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대형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P와 Q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국면이 앞으로 해상풍력 쪽에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베어링이라는 부품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육상풍력 단가 대비 해상풍력의 단가가 7배에서 8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P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커질 수 있겠구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실적을 더 크게 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아셔야 될 게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 온도 상승폭 제한을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이 친환경 산업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CS 윈드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IRA 법안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은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이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로서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 기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 비중으로 따져보면 유럽 매출이 전체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법안 수혜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살짝 제한적일 수 있다. 왜? 전체 매출 비중이 유럽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준 발표된 거를 보면 CS 윈드의 올해 예상 실적을 작년 대비 매출액 기준 30%, 영업이익 기준 거의 200% 가까운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S 베어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 CS 베어링 매출 비중의 약 70% 정도가 GE 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풍력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은 CS 윈드보다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인 GE가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육상 풍력은 올해 북미 지역에서의 신규 수주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해상 풍력은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객사인 GE의 성장성을 최근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CS 베어링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CS 베어링처럼 이렇게 하나의 고객사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건 일정 부분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올해부터는 새로운 고객사를 다변화할 것을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GE 외에 베스타스, 그 다음에 ST 아리아 같은 기업들과의 품목 승인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루어지면 판매가 다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CS 베어링의 주요 제품이 피치 베어링, 요 베어링 이 분야고, 규모가 육상풍력 위주의 중소형화 2메가와트에서 3메가와트 쪽인데 최근 수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형 베어링 제조에 특화된 베트남 공장 생산 능력 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을 짓는다면 충분히 대형화로 인한 매출 단가 상승과 함께 실적 대폭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변경한 삼강 M&T, 지금의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얘는 그 풍력단지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부 구조물 시장 자체가 워낙 공급자 우위 시장이 심화되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 저평가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올해부터 해상풍력 관련된 매출 비중이 54%로 급성장할 전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점차 커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진입 장벽 역시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기업들 위주로 수주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IRA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 미국 내의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확보가 될수록 오늘 말해드린 기업들이 점차 수주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죠. 목요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지난번 회의 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목요일 날 새벽 4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인데 우리나라로는 목요일 날 12시나 새벽 4시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에 미국의 PCE 물가, 자, CPI 다음으로 나온 PCE 물가인데 연준에서는
훨씬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보는 물가 지표죠. 이 PCI 물가에 또 근원 PCE 물가가 나오고요. 앞서서 목요일 날에는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직전에 지금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와중에 한국도 지금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식료품 가격, 교통 가격까지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까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건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건요.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이 회의록이 어떤 내용이냐를 봐야 돼요. 지난번 FOMC 회의 때는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연준의 약간 대변인 기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하기 좀 그렇고 자세한 거는 3주 뒤에 의사록을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FOMC 회의 때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서 이걸 해석을 했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새벽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분명히 이 뒤에 나온 멘트 몇 가지가 호재성으로 해석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 굉장히 강경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파월의 멘트 3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드 총재가 0.5%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메스터 여는 총재가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틀란타 여는 총재도 기준금리가 5.25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고 다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우리는 FOMC 회의 내에서도 우리는 0.5%를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중단이라는 거를 기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는 빅스텝을 논의하는 것도 꽤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즉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부분을 논의했을 내용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난번 FOMC에서 파월이 얘기했듯이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내려온다면 금리 동결, 금리 인하를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왔을 때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담아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의사록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파월이 얘기하는 바로 이 물가지표입니다. 지난번 CPI는 예상치보단 낮게 나왔으나 어쨌든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약간 어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CPI하고 PCE 물가는 각각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도를 따지면 PCE 물가가 더 정확하다라고는 하는데 보통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PCE 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PCE가 더 좋긴 하지만 이미 앞에서 CPI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PCI가 CPI하고 확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CPI보다는 덜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PCE 물가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 CPI하고 PCE 물가 두 개의 내부 산정된 기준치, 가중치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 CPI고요. 우측이 PCE 물가입니다. 이 둘은 각 품목당의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른데요. CPI에서는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식음료예요. 그래서 항상 파월이 얘기하는 게 헤드라인 CPI보다 메인 CPI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이런 거 빼고 또 주거도 빼고 그래서 코어 CPI 혹은 코어 앤 코어 CPI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고 이제 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PC 물가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거비가 대폭 줄어요. 20%가 빠져버립니다. 이 CPI에서는 주거비가 41.1%인데요. PCE 물가에서는 주거가 22.6입니다. 거의 20%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록색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여기에서 의료는 지금 8.8%고요. PC에서는 의료가 무려 22.3%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거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서비스라고 하면 최근에 파월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져. 서비스 물가 계속 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비중이 큰 거예요. 지난번 우리 CPI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강조를 드렸듯이 주거비가 다시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각종 비용들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의료가 서비스가 대폭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료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 CPI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의료비라고 하는 게 이제 메디칼 코 이제 지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CPI 내에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가 사실 지난번 1월달 그 물가 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거비와 뭐 가솔린 가격, 교통비가 좀 올랐더라도 이 의료비가 정말 역대급으로 대폭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 이거 의료 서비스가 많이 빠졌네, 괜찮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PC 물가에서는 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CPI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적혀 있던 거는 이제 메디칼이었죠. 그런데 PC 물가에서 들어가는 의료 품목은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메디칼이 아니라 헬스케어가 들어갑니다. 즉 지난번 발표된 PPI에서 포함된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지난번 이 PPI 발표, 생각보다 엄청 높게 나왔던 이 PPI 내에서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실제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냐? 지난 22년도 1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축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과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습니다. 지난번 CPI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뭐 그리 크진 않았지만 주거와 교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가 대폭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서비스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PCE에서는 주거는 당연히 올랐고요,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당연히 올랐고요, 거기다가 의료까지 메디칼이 아니라 헬스케어로 들어가는데, 이 헬스케어가 21년도 1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급으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PC 물가의 데이터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PC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CPI 물가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계속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무너지는 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머리를 오히려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서 오히려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블룸버그 통신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지금 PC 물가가 오히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그리고 기타 서비스 및 비용, 그리고 여가, 식음료가 다 올랐는데 여기에 의료가 높은 비중이 있는 의료가 메디칼이 아니라 헬스케어가 되고, 헬스케어가 지난번 PPI에서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에 나온 의사록에서 파월이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금리 동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플레가 빨리 내려온다는 가정하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만약에 내용의 뉘앙스가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내용이 나오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게다가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특히나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은 단순히 저점만 가지고 샀겠느냐, 최근에 나온 지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연준 이사들하고 총재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요. 이 사람은 매입니다. 목요일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비둘기였다가 최근 매로 변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 이 사람도 매입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독수리예요. 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고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매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비둘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 연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매파적인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준의 의사록과 그리고 PC 물가 발표되는 그 시기 때와 그 이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또 이렇게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들의 발언 한마디가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파가 많아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들의 발언도 연설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G4 국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 이 4개의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시킵니다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시장이 어려워지면 시장의 자산을 대신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권 같은 것들도 막 사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돈을 찍어서 시장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들이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늘어나고 돈은 시중에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을 뿌려주는 양적 완화 정책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너네들한테 샀던 채권들부터 각종 시장 자산들을 우리는 시장에 내다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다시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냐? 2022년도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들어갔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가져와 우리 자산 내다 팔 거야 라고 해서 연준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했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 보세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실질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증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연준 분명히 대차 대조표 잘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축소 잘하고 있고 긴축도 잘하고 있었잖아 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럽발 채권 시장의 리스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YCC에 대한 밴드를 0.5%까지 상한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긴축을 하면서 그 뒤로는 또 다른 유동성을 살포하는 정책을 동시에 좀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한 꼴이 됐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력한 긴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갔을 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은 하락을 좀 멈추고 이렇게 반등장을 크게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G4 국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멤버십에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지금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최근 2, 3개월 정도를 전 세계에서 특히 G4 국가에서 긴축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더 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동성 빨로 외국인들이 진입하면서 저가에서 좋은 자리에서 사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조가 바뀌고 그리고 의사록이 나오고 PC 물가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과하게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증시에 좀 다시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또 한 가지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CPI 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CPI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바로 그 며칠 뒤에 있었던 경제포럼에서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엄청나게 매파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이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본질적인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누구 한쪽이 돈을 벌려면 누구 한쪽이 돈을 잃어야 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 대상은 보통 개인이 된다. 개인이 지금 하방에다가 인버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안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안 좋은 내용이지만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개인들의 인버스 매수와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인버스를 더 사고 있고요.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진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발표 나온 것들을 보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지금까지와 좀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장이 하방으로 갈 것이구나 혹은 약간의 지표는 분명히 안 좋았지만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해버리는 즉 지난번에 이 자리 실질적으로는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오히려 증시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와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제가 해석해주는 부분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폭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입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두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 빠르게 분석해서 채팅도 쳐드릴 것이고 혹은 방송도 찍어드릴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스스로가 방향을 잡고 살아남으려면 분명히 각자가 또 공부를 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만 100% 의존하는 것은 절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될지 몰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꼭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력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본다면 정말 우리 모두 미래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